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은 남이 된 전남편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남편과 저는 7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은 남자였죠. 같은 직장이라도 하는 업무가 다르다 보니 마주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였죠. 그러다 회사 전체 회식이 있던 날 그 사람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얘기부터 취미생활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는 잘 통했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니 택시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한 잔 더 하자고 말하려던 때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바에서 아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서로의 모습을 관찰하고 살짝의 설레는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별 문제 없이 다른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투닥투닥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사랑 싸움이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살고 있고 그 사람은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한 번씩 그 사람 집에서 외박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 집에서 여자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수롭지 않게 제 물건이거나 너의 머리카락이 아니냐며 넘기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어릴 때 잠깐 사귀었던 누나다. 지금은 서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냥 룸메이트다. 집 구할 돈이 조금 부족해서 같이 돈을 모아 집을 구했기에 방 하나씩 따로 생활하고 있고 그 누나는 유흥업소 일을 하고 있어 저녁에 나가고 오전 늦게 들어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 누나가 보탠 금액을 물어보고 내가 대신 빌려줄 테니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매우 난처해하며 누나가 당장 갈 곳이 없다, 갈 곳 없는 사람을 그렇게 내보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이상한 관계를 나는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누나와 아무 일도 없고 다시 좋아질 일도 없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동거하는 걸 알면서도 사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누나는 나갔고 그 일로 인해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했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버님 생신이라 온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며 본가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본가도 서울이지만 지역이 달라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 다 모여 식사하는 거라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며 다녀오면 연락을 한다고 했고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전화가 아닌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늦어서 본가에서 자고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자라고 다음날 만나자고 답장을 했습니다. 다음날 같이 점심도 먹고 데이트하고 싶었던 저는 보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했지만 매우 피곤해하는 목소리로 저녁에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 집 데이트도 좋았기에 밖에서의 데이트는 포기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포장해서 늦은 오후 그 사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피곤해하는 그를 쉬라고 한 뒤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피곤이 쌓였는지 오늘은 일찍 잘 거라는 통화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새벽 2시쯤 그 사람에게 오는 전화 진동에 잠에서 깼습니다. 받으려니 끊겼습니다. 너무 일찍부터 쉬어서 지금 일어났나 하는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갔나? 다녀와서 다시 전화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잘 쉬고 있어? 라며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1분 정도 아무 말 없이 제가 아는 여보세요만 듣다가 전화는 끊겼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건가 불안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음성 안내만 흘러나왔습니다. 대충 옷을 챙겨 입고 받지 않는 전화를 계속 걸며
그 사람 집으로 향하던 중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는 숨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냐? 지금 집으로 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하며 걸음을 재촉하던 중 희미하게 낯선 여자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내쫓았던 그 누나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는 중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 사람 집에 도착했을 때 집 밖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집에서 헤어졌는데 어디를 갔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혹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술이 많이 취했나라는 생각에 동네 술집 몇 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배신감은 이미 뒤로 밀려났습니다. 어느 술집에서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그 사람 집에서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그 사람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전화는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집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린 게 아니라 집안에서 이중잠금이 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갑자기 몸이 떨렸습니다.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집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새벽이라는 것도 잊은 채 미친 여자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여자가 썩은 미소를 보이며 서 있었습니다.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웃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여자를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술이 떡이 되어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그를 보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많은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그 여자는 내게 걸어오며 한마디 하더군요. 네가 여자친구 있는 남자를 꼬신 년이냐? 얼마나 잘났는지 궁금했는데 별거 아니네? 하며 코웃음을 치는데 순간 욱하며 그 여자 뺨을 쳤습니다. 당황해하는 그 여자를 뒤로 하고 남자를 흔들어 깨워 똑같이 뺨을 때리고 그 집에 있는 나의 물건들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그 사람이 따라 나왔고 다 설명하겠다며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다시 그 남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와 시작할 때도 그 여자와 사귀는 중이었다. 우리가 알아가기 전부터 사이는 좋지 않았고 헤어지려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었는데 나를 알게 되고 정신없이 빠져들어 정리도 되지 않은 채 나와 시작한 거라고 했습니다. 헤어지려고 생각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놓칠 것 같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내 마음도 컸기에 믿고 싶었습니다. 나와 만나면서 그 여자와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며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만난 건 어떻게 된 거냐? 100번, 1000번 이해해서 만난 건 괜찮다고 해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여자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실 수 있냐? 그것도 이 집에서 라고 물으니 그 여자가 연락이 와서 너무 힘들다고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 술 한 잔만 사달라고 해서 그렇게 끝낼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만날 거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과음을 했고 절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며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 믿을 수도 없고 뭐라 할 말도 없어서 알겠으니 우선 쉬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뭐에 홀린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고 계속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만나자고 얼굴 보며 얘기하고 싶다고 집 앞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숨도 못 잤으니 조금 쉬고 싶다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집 앞으로 갈 테니 잠깐이라도
봐야겠다는 그 사람에게 지금은 와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 오후에 일어나면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는 그와의 통화를 끝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에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연애 시작 전 바람피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여자 문제 복잡한 사람은 너무 싫다고 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고 만남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은 퉁퉁 붓고 잠을 자지 못해 정신은 몽롱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보니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귀는 동안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큰 싸움이나 의견 충돌은 없었기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머리로는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을 용서했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한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니,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의 집에서 밤을 함께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분위기는 달아올랐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탐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만족하는 관계가 끝났고 그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울리는 그의 문자 알람 소리. 다시 한번 여자의 촉이 발동한 걸까요? 평소에는 관심 없던 그의 휴대폰이 궁금해졌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의 손은 그의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온 문자 내용은 오랜만에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 어제 물어본 거 지금 대답하려고.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 올해는 못 기다려. 빨리 정리하고 돌아와. 사랑해.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어제는 그 사람 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한다며 일찍 퇴근하고 본가에 다녀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기에 그 여자를 만났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여자 전화번호를 내 휴대폰으로 저장해 놓고 방금 온 문자도 사진 찍어 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기 전 휴대폰은 제자리에 두고 물을 가지러 주방으로 향하던 때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문자 온 것 같다고 알려주고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샤워를 하며 문자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장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그 사람을 잃기 싫어 모른 척 넘어가면 우리 사이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그 사람에게 이 늦은 시간에 무슨 문자야? 물었습니다. 누군가 번호를 잘못 입력했는지 모르는 번호에 잘못 온 문자라고 둘러대더군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컨디션이 갑자기 좋지 않아 감기 기운이 도는 것 같으니 나는 집으로 가서 쉬겠다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사진 찍어둔 문자를 계속해서 보고 또 봤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늦은 새벽 바람을 쐬이러 동네 한 바퀴를 걷던 중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동네 바에 있는데 남자친구랑 어떤 여자랑 술 마시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는 술집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헐레벌떡 술집 안으로 들어온 나를 본 그 사람은 매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해하며 여긴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묻는 그 사람 얼굴에 물 한 잔을 끼얹고 그 여자를 보며 이런 쓰레기는 당신이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네. 끼리끼리 잘해봐요 하며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여자를 두고 나의 뒤를 쫓아 나왔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 연락을 무시해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 문자를 보내서 그만하자고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했더니 헤어진 후 너무 힘들다고 한 번만 만나주면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만난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내용의 변명이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기에 아까 밤에 그 여자에게 온 문자를 내가 봤다. 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함께 다정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지, 자기라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의 당사자가 된 것이 매우 불쾌하고 더 이상 믿지 못하겠으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을 세워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연락을 차단하고 회사에서도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조심히 피해 다녔습니다. 힘든 일은 한 번에 온다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 돌아가시고 엄마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힘든 일이 모두 3주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엄마를 간호해야 했기에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아픔, 엄마의 암투병을 함께해야 했기에 그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은 이미 뒤로 밀린 지 오래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른 후 엄마는 암 수술을 했고 다행히도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래도 암이 3기였으니 항암을 꼭 해야 했기에 옆에서 간호하던 나도 엄마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항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고 피로가 쌓여 몸이 좋지 않은 나는 집에서 잠을 자려고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넓은 집에 이제 엄마와 둘이 생활을 하려 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이 자고 있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은 이중 잠금을 했고 우리 집은 2층인데 어떻게 들어왔냐 물으니 내 방 쪽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와 창문이 잠겨 있지 않아 들어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것 보니 술 기운의 한 행동이었습니다. 어서 나가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회사도 그만두고 집 앞에 몇 번 찾아왔지만 항상 집은 비어있는 것 같아 보였고 사과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울며 매달렸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어달라며 실망시키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그랬는지 나는 또 한번 흔들리며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너무 필요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헤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고 엄마의 간호와 그 사람 내조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회식하는 날 가끔씩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 사람을 믿기로 했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난 지 3년 정도 지나고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엄마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그 사람 집에서도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양쪽 집안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에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예물 예단, 혼수를 최대한 줄이고 그 돈으로 대출받아 작은 전세를 얻어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직장 생활도 길었는데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집에 생활비 정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아둔 돈이 없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같이 일하면서 벌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왜 모아둔 돈이 이것뿐이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연애 때와는 다르게 매일 한 집에서 생활하니 조금씩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원래 문제였던 게 항상 함께하지 못했으니 알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잠이 많아 항상 지각하기 일쑤였고 지각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침은 꼭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연애할 때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집안일과 구직활동을 하던 나와는 달리 그 사람은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일어나면 차려놓은 밥을 먹고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핑계로 PC방에서 온라인 도박 게임을 하러 간 거였죠. 온라인 도박으로 돈을 딸 수는 없을 텐데 이미 중독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도박에 올인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누군가와 싸우고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결혼 5개월 차. 술 먹고 모르는 사람과 싸워 파출소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시어른들께 말씀드려볼까 생각도 했지만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결혼하고 변했다고 하실까봐 말씀도 못 드렸어요. 아이 계획도 있어서 임신 노력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부관계가 좋았을 리 없고 임신이 되어도 걱정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잘하겠다. 잘못을 빌고 일자리 알아본 곳 있고 도박도 안 할 것이며 싸울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본인 한번 믿어보라며 계속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달라지겠구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는 마음에 오랜만에 둘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이었네요. 그날 하룻밤이 임신이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 사람은 변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그렇게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 변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딱 일주일 후 그 사람은 그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후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닌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연애할 때 철저히 숨겼던 거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사람에게 알리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될까 약간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자리는 구했고 월급도 잘 갖다 주었습니다. 놀면서 진 빚이 많아 생활비는 항상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사고를 안 치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동안의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습니다. 임신 4개월쯤 그 사람과 연락이 안 되는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끊어져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 알았는데 5분 후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 전화를 받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대며 웃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은밀한 대화 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요란하고 격렬하게 섹스한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기라도 하려는 듯 그 여자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족하는 섹스를 끝낸 후 그 여자는 나 들으라는 식으로 역시 오늘도 좋았어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1도 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오후 늦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틈도 없이 그 사람은 또 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눈 한번 마주치지 않은 채 그 사람은 나갔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시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의 반응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TV 속 막장 시월드에서나 들을 것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애인 거 모르고 결혼한 거냐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사람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결혼한 제 탓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임신 중이라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던 중 경찰서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정신없이 도착해보니 수리떡이 되어 있고 여기저기 상처도 있었습니다. 술 먹고 또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구속이 될 것 같다고. 갑자기 무슨 구속이냐 물으니 예전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피해자가
절대 합의 안 하겠다고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그동안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는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번엔 왜 구속인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주치폭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고, 그동안은 경찰서가 아닌 파출소에서 끝내는 걸로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좋게 좋게 덮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그 사람은 그날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옥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재판 진행 중 매일매일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시월형을 받아 복역했고, 지난 집행유예 역시 시월형이라 1년 8개월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교도소 배정 전 구치소에 있을 때는 이틀에 한 번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10분 만남을 위해 왕복 3시간 버스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친정엄마에게는 지방 출장으로 둘러댔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 마음고생, 몸고생으로 아이는 유산했고, 시부모님은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하냐며 저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뱃속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젠 그 아이마저 놓쳤으니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니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알아봤더니 교도소 수감 중에도 이혼 신청이 가능하고 100% 제가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진행 중 있고 있던 그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제가 먼저 만나서 얘기하자 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만나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뺨 한 대를 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그 여자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잘 사귀고 있는 본인들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 헤어졌고, 헤어진 후에도 우리는 계속 만났고 사랑했다고.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해도 헤어지면 죽겠다면서 그 사람 붙잡지 않았냐며 마음 약한 그 사람이 그래서 나랑 헤어지지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소설 같은 얘기를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 중간에 말을 끊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고, 당신의 존재를 알았다면 나는 그 사람과 시작도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와 그 사람과 헤어지면 죽겠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죽을 생각도 없다. 오히려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계속 매달린 사람이 그 사람이다. 지금도 내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절대 못 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알아보니 교도소 수감 자체가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은 쉽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다. 생각 같아서는 당신 도상간녀로 고소하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몰랐다고,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이라고. 그날 나에게 전화한 날, 그날 생긴 것 같고 그 사람은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나에게 먼저 이혼해달라고 얘기한 후 그 사람에게 알릴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여자에게 그랬대요. 내가 이혼을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고.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 핑계로 안 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맞춰주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간 나에게 한 짓이 있어 잘 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애는 낳아서 잘 키우라고. 오히려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인생 공부 많이 했다고. 이야기해 준 후 먼저 일어나 나왔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개운하지도 찝찝하지도 않은 정말 그냥 아무렇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이혼은 순탄하게 진행되었고, 이혼 후 시댁 사람들의 연락이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상식 밖의 사람들이기에 내 기분만 상할 게 뻔할 테니까요. 역시나 전화 음성에 문자에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저주와 욕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치며 쌍욕을 하시기에 한 번만 더 전화하고 문자하고 음성 그런 식으로 남기시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도 받아줄 필요도 없기에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끊었습니다. 고소가 무서웠는지 그 후로는 조용했습니다. 혼자서 집 정리를 하고 한 달 정도 조용히 여행하며 정리한 후 친정엄마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씀드리니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힘든 일을 혼자 겪게 해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 사람 나오기 전 이사를 마치고 지금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혼녀이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